네, 19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죠. 구치소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들이 감방 청문회에 나섰는데요. 어떤 진술들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순실을 찾아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늘 구치소를 누볐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지금 국회의원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이 서울 구치소가 지금 저 안에 지금 최순실 보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나와, 최순실! 기다렸단 말이야, 조용히. 그래놓고 우리보다 들어가라? 40분 동안 기다렸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최순실 감추는 거야? 같은 공범들이 당신들도 저분 속에 지금 숨겨놓고서 10명이 지금 맡고 있어. 저 최순실 바로 깜빵으로 넣고 우리 같이 그 깜빵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있잖아요, 그 무장한 사람 싹 없어졌어 지금. 싹 다. 기동경찰이라는 사람들. 자, 이분이 홍남식 여기 구치소 소장인데요. 최순실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최순실이 저희 약속을 서울구치소가 자, 위원님 기본적으로 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위장님 말씀하세요. 박 교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라이브. 아, 방송이에요? 네. 그건 내 핸드폰인데. 네, 국민 여러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동까지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최순실을 직접 신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박영선 의원이 촬영을 했고 김성태 의원의 휴대폰으로 찍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웃지 못할 숨바꼭질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청문회가 아니고요. 진술도 아니고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안 나오니까 면담 왜 안 나오는지 진짜 심신이 아픈지 찾아가서 보고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면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최순실 씨가 했다는 어떤 이야기들도 진술이 아니죠. 왜냐하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면담을 하러 갔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법적 효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진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면담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 공정한 그러니까 자신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 교정국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면담까지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최순실 씨 대략의 진술이 이제 특조위원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대부분 모르쇠. 로 일관한 거죠? 그렇죠. 뭐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검찰에 출두할 때는 죽을 죄를 졌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모든 걸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국조청문특위위원들과의 면담에서도 하나같이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 PC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 줄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공무관계도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기춘, 우병우 또 우병우 장모하고 그 김장자 씨하고 골프도 쳤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더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부분은 이화여대 입학, 딸의 이화여대 입학도 아주 그 정정당당한 것이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종신형 받을 각오돼 있냐? 각오돼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진술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최순실 씨가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안 자체를 잘못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감방 신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거론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부인은 하는데 나는 종신형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조특위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또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순되게 자기 굉장히 몸이 안 좋고 뭐 우울증도 있고 혈압약도 먹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분명하게 또박또박 답변하는 모습을 봤고 또 저는 마지막 나갈 때 제가 악수를 했는데
어떤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손이 따뜻했고 손이 아주 따뜻했고 그래서 신체에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좀 비만이 이 살이 빠져서 좀 더 건강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태블릿 PC 부분은 굉장히 또박또박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났는데 집안에 자기 집에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있었고 메모장이 있었다. 그리고 충전기를 쓰레기통에 빠뜨려 가지고 뭐 화를 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본인은 그게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이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 받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검찰 수사 공소장에서 공모관계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본인이 인정했냐?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으로 인해서 많은 의지를 하고 살았던 이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을 볼 때 이 당신이 여기 이렇게 지금 구치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더 어렵겠느냐라고 했더니 또 울면서 딸이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신나게 사셨잖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특혜받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신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최순실 씨가 한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는데 먼저 하태경 의원이 했던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건강 얘기를 했는데 혈액 순환이 잘 된다. 진맥까지 하시나 보죠. 그렇죠. 예. 손 잡은 그 상태로 참 따뜻했다 하고 건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진맥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었을 예. 거예요. 사실 사람을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 그런데 이제 1989년에도 장영자 씨가 예.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도 오공 청문회에서 예. 직접 감방에 들어가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게 했어요. 보니까 신문에 이 누워서 아픈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아파서 못 나갔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죠. 예.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하태경 의원의 어떤 그 증언,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어떤 상황으로 봐서 건강상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좀 일관된 그래도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첫 예.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나서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아니다. 그리고 증거로 채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오염된 증거다. 훔쳤거나 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아마도 변호인들과의 어떤 그 사전 이 상의 과정에서 예. 가장 철저하게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를 살릴 예. 수 있는 증거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지금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고 하고요. 네. 공론화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더 이상 이 최순실 씨가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이제 태블릿 PC 부분은 예.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카메라가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쭉 보면 지금까지 어떤 모습에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예. 한 번도. 예.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부인하다가 네. 딸 얘기 나오니까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순실 씨도 엄마라는 거죠. 예. 최순실 씨가 사실 이 한국에 돌아와서 검찰에 출두할 때 이 변호인에게 부탁했던 부분도 딸만 놓아달라, 딸만 좀 보호시켜달라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점을 특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자마자 예. 제일 먼저 했던 조치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더 강도를 높여서 예. 지명수배를 하는 거죠. 지명수배의 의미가 뭡니까? 정유라 씨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범인 은닉이나 범인 도피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뭘 했냐면 인터폴에 적색 수배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네. 인터폴 회원국에서는 정유라 씨를 발견하게 되면 한국에 소환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특검이 정유라 씨를 강하게 압박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지금 그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게만 감정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용하겠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정유라 씨를 소환해 와서 예. 강하게 들이대게 되면
최순실 씨가 지금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예.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그 부분을 특검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좀 짜증스러운 반응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또 의원들의 질문에 나는 지금까지 신나게 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그 앞서 이야기했던 손혜원 의원이 당신이 이렇게 지금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지금 국정농단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신나게 살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자기는 뭐 지금 오늘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하고 그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서 자신은 실행한 것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피해자라는 그런 요지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인정할 부분은 오늘 상당히 인정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보고 밑줄 긋고 수정했다 이 내용을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네. 이 순순히 자신의 어떤 12개 파일에 대해서 인정을 예. 하고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과 나눈 대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어떤 지시사항이다. 그건 뭐 계속 진술을 했으니까 일관되는데요. 예. 저는 오늘 정호성 씨의 이 신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당일의 세월호 행적이요. 당일날 행적. 예. 그런데 첫 번째 2시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2시에 얼굴을 직접 봤다. 그리고 5시에 한번 봤다. 예. 왜냐하면 2시에는 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 거 알았기 때문에 예. 이제 가서 보고를 했고 다시 5시에 보고를 했는데 네.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에 예. 또 흔들려서 예. 2시에 만난 거를 2시에 내가 인터폰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또 의혹이 또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그 발언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월호 당일과 관련해서 오늘 또 나온 진술 가운데 하나가 그날 대통령의 일정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소 좀 피곤해 보였다 이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세월호 당일 그 전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식 일정이 많아서 대통령이 많이 피곤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오전에는 지난번에 지금 그 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번 김장수 실장이 국회 출석했을 때 이 오전에는 그 정호성 비서관은 그 공간, 예. 그러니까 본관의 집무실에 있었고 당시 관제 집무실에는 안봉근 비서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오후 2시에 대통령을 처음 봤다고 진술을 했지만 예. 그러나 제1부속 비서관이라는 이 직위에 봤을 때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해서 본인이 떨어져 있으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하고 말을 못 하겠다고 지금 말을 흐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이 지금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줄곧 관제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그 행정관이 지금 국조청문특위에 지금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정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뭐 특위위원들이 구치소를 누비면서 최순실하고 핵심 증인들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어쨌든 신문을 했는데 네. 이게 법적 효력은 없는 거고 결국은 이런 진실을 파헤치려면 이제는 특검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치소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로 그냥 남게 됐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문회의 가장 큰 효과는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표정 그리고 발언의 어떤 내용까지도 실제로 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전혀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원만으로 아무런 어떤 그런 그 느낌도 없었고 또 법적 효력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소문난 잔치였지만 실제로 남는 건 오늘 별로 없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특검에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풍,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기도 전에 검증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죠? 그렇죠.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그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갔던 당사자인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이 당시 검찰에 제시한 그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동안 나돌았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당시 이 2005년도 반기문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할 때 그때 베트남 그 일행들이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만찬할 때 당시 그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 명예영사 자격으로 그때 배석을 했을 때 그 전에 행사 전에 미리 가서 20만 불을 그 반기문 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에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주석을 우리나라 국빈으로 좀 초청해달라. 뭐 그런 측면에서 줬다고 하는데 지금 반기문 이 총장 측에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박연차 회장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는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과연 법적 대응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반기문 총장 측에서 진짜 고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두 야당 모두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강력하게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반기문 총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면은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해명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주는 것이 당연히 검증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할 도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다가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까지 다가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귀국하시면 이 문제를 좀 맞춰봐야 되는 게 아니냐. 다만 그 증언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몸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한 반기문 사무총장.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죠.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은 아마도 사전에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검증에 대해,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하나씩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큰 꿈을 꿨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검증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요. 자신만이 아니라 또 친인척들의 혹시 연관된 비리나 혹은 뭐 그런 어떤 금품수수 의혹들 이것도 점검을 했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맨 처음 그 검증에 오른 게 박연차 게이트예요. 이게 왜 공교롭냐면 이거는 만약에 크게 막 고소를 해서 이게 확전이 되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또다시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당시가 열린우리당 시절,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이 연관된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함께 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연관이 안 돼 있더라도 책임이 또다시 뭐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상호 원내대표 아까 발언이 막 도끼가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에요. 약간 이상하다. 이런 어떤 발언 속에서는 이 사건이 확대되는 건 조금 걱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도 있거든요. 아직 반풍 상륙도 안 했는데 이 정도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상륙하면 검증의 칼날이 상당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 보면 주요 주자들은 한 번에 의혹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종의 허들 경기 같은 거죠. 계속적으로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벌써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친인척 비리, 지금 아들 비리 이야기 나오고 또 조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박연차 그 게이트 자체가 없다, 아니다. 그렇게 말로만 지금 이제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먼저 법적 조치를 해서 지금 우리 검찰이 한번 파헤쳐봐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역공식으로 나가야만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누구보다 긴장 속에 지켜보는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낫다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대단하죠. 우리 한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신화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그게 이제 민심인데 그럼 이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 같은 게 있어야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꾸로 말하면 반 총장은 절박함이 부족하다 이런 네. 얘기 같은데요. 네, 자신은 절박하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5년 전과 좀 달라진 게 예. 스스로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내가 더 낫다 이런 발언은 5년 전에 좀 없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수줍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 절박하신 건 절박하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런데 어찌됐든 반기문 총장도 몸을 불사르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돌아온 다음부터는 발언이 예. 자신도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지금 우리나라를 바꾸고자 하는데 절박한가, 예. 어떻게 바꾸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절박한지는 이제 국민이 판단을 할 테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표에게 이종격투기식 무제한 토론을 해보자 예. 이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누가 이길까요? 문재인 전 한다면? 대표 같은 예. 경우는 앞으로 그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예. 물론 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을 했지만 이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외교관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상당한 경륜과 그 경험이 많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앞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부분을 토론부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자신감의 피력인데 과연 진짜 두 사람이 한번 토론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또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예. 두 사람의 끝장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글쎄요. 예. 그거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는 반기문 총장한테 점수를 더 줬는데 예. 저는 문재인 대표한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토론회만큼은. 예. 왜냐하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계의 어떤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은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막 1대1 토론을 하고 절박하게 경선 토론을 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 어쨌든 떨어지긴 했지만 5년 전에 경선도 하고 또 그 박근혜 후보와 예. 1대1도 토론도 하고 그런 토론의 경험은 사실상 한 번은 더 있었다. 이건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하지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쪽으로 와라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름값을 하는 보수라면 우리 민심이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과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반기문 그분이 대권을 꿈꾸신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정치 철학이나 비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분이 일단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도 어떤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분이 신당에 합류해서 저희들과 아주 치열한 그런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신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나 남북 관계나 한미 동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예컨대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만은 그런 분은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분하고 같은 정당으로 가서 같은 후보를 대선 후보를 낸다? 저는 그거는 제 원칙으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은 청주가 제가 지역구지만 제가 진천 음성에서 국회의원을 8년 떨어진 것까지 하면 12년을 속된 말로 빠대고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 총장은 음성군의 원남면 사람입니다. 그거 제 지역구였습니다. 아니 그만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을 잘 안다는 사람보다 아마 저만큼 가까운 분은 없을 겁니다. 반 총장이라도 오셔서 바로 정당 택하실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정당을 가요? 저는 야당은 안 가실 것 같아요. 야당에는 다른 후보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N분의 1로 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을 정말 황고탈대할 정당으로 만든다면 이 당을 오시겠습니까? 과연 레이스에서 저는 신당에 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비박, 친박 다 우리 쪽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반등하고 지금 또 다시 1위를 탈환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정파들 입장에서 보면 반기문 장관을 모시면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또 유력 후보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커지면서 집권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반기문 총장이 섣불리 어느 한 정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전국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기문표 새 정치가 뭔지를 자신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조금 더 만들고 난 뒤에 어느 한 정파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천정배 전 대표 얘기는 지금 보수나 반기문 사무총장 그러니까 비박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는데 유승민 의원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당은 우리랑 다르다 선을 긋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천정배 의원 표현도 예. 협력이라고 표현했어요. 협력이요? 협력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상의를 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지 예. 합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개념은 좀 예. 아니라서 사실 유승민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조금은 주저하는 서로 한꺼번에 그러니까 큰 빅텐트를 많이 예. 얘기하는데 빅텐트에 대해서 좀 아직은 경계하는 예. 모습이에요. 공통점은 반기문 총장이네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어떻게 엮일 수 있느냐는 그런 이 가장 큰 그 공통점이 반기문 총장이죠. 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박과 비박이 동상이몽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분당 전야입니다. 두 번째 주제요. 보시죠. 그분들이 정말 신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힘에 반만 보태도 우리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구태여 가서 딴 살림을 불확실한 딴 살림을 차리려고 합니까? 더구나 제가 그 주축으로 두 분이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쫓아나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그래서 두 사람 보고 쫓아간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반기문 총장이 아무래도 그쪽 당으로 신당 만들면 이 당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저 당으로 갈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거기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좀 잘못 보도된 것이 좀 많다는 해명들이 있었고 과거에 저나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던 것을 언론에서 지금 최근 일이 붙이는 것이 전혀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 한 30명 내야 될 텐데 한 분 한 분 좀 전해해 주시고 설득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기존의 적통을 이어가는 우리 보수정당 이 당을 천지개혁하는 데 같이 힘을 합쳐가고 여러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날 떠나지 마. 정우택 원내대표의 호소에 비박이 몇 명이나 좀 마음이 돌아설 수 있을지 오늘 밤사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보니까요. 네. 비주류 투톱이죠.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좀 이간질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KY 체제가 상당히 예. 작년에 새누리당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양톱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작년 6월 달이었죠. 국회법 사태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밀려날 때 사실 그때 두 사람이 사실 조금 삐걱거렸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상당히 이제 염두에 두고 예.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일 당장 한 30명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이 탈당이라 하지 않고 분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탈당파들은 나름대로 한 정파를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한 한 셈인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성공하냐 마느냐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때도 양투톱인 이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과연 협조적으로 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예.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개혁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힘을 맞추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를 확대 좀 예. 내연을 넓혀서 예. 지금 반기문 총장까지 아우르는 이쪽 그거다가 또 플러스 이 뭐 국민의당까지도 예. 아우를 수 있는 빅텐트를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융합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0명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고요. 실제로 몇 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보니까 35명이라고 했었는데 30여 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 명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게 국민들은 나가길 원한다지만 실제로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기를 도와주는 그 조직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예. 그 조직은 그곳에서 새누리당으로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부터 계속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있으라고 막 붙잡으면 사실 자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혼자 나갔다가 그러면 다시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조직이 이제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경쟁자인 사람한테 넘어가면 자기는 예. 그 3년 8개월 후에 사실 다시 한번 그 붙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몇 명은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밤 12시까지 탈당 의원 설득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네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이 내일 탈당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과거에 한나라당 저승사자로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친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유승민 의원이 누구 나가야 된다든지 바꿔야 된다든지 그럴 때 예. 그 사람들이 볼 때 글쎄 책임의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도 책임이 없는 사람이냐.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듯이. 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서청원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 친하시잖아요. 사적 친하죠. 네, 친하시죠. 근데 그분들 나가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왜 그걸 못 하겠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뭐 그거는 초선 의원도 40여 명 되는데 친박이 뭔지 비박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국회의원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 현재 새누리당은 친박당이라고 하는 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완영 의원과는 별개로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왜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분이 저 차이에서 당직이 있다면 당직을 내리는 것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은 이선우태라든가 아니면은 당을 나가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그다음에 정확한 잘못이 있었을 때 그건 요구를 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 위반은 책임을 묻는 과정 속에서 법적인 잣대에서 정확히 규정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가고 이민재판으로 가면은 또 다른 저는 잘못을 낳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친박의 맏형 서청원 의원에게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 임명진 나갈까요? 목사가 나가라면? 안 나가겠죠. 예. 그 부분에서 앉아 설로 밀고 예. 땡기고 하는데 그걸 간철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지난번 그때 뭡니까 민주당이 총선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왔습니까? 김종인 대표를 모셔와서 완전히 총선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마 임명진 목사가 지금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바로 김종인 전 대표인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전에 그 민주당의 친노 의원들이 김종인 그 대표의 비대위원장의 그 칼날에 당하듯이 그럼 지금 친박계들 그렇게 당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선거가 지금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이 지금 임명진 목사가 제대로 정신을 발휘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친박 의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중엔 합칠 거니까 너무 좀 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합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저는 합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대선 전에는 안 돼요. 대선 후에. 왜냐하면 대선 후면 친박, 비박 이런 게 다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탄핵도 끝나고 하니까 새로운 어떤 프레임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합쳐질 가능성이 크죠. 예. 이별이 잠시간의 이별이 될지 긴 이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